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정신건강의 문제, 또 심리방역의 어떤 이슈들, 또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혼란과 충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 이런 세 분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네 분의 토론자가 이 발제에 대한 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토론을 해주실 분은 SBS 의학 전문 기자로 계시는 조동찬 기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SBS 조동찬입니다. 먼저 그 세 분의 발제자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감동하면서 들었습니다. 일단 신민영 선생님, 사상 초유의 이렇게 코로나19 집단 임시 생활 시설이 갖춰줄 만큼 이 위기 상태인데, 제 마이크가 좀 떨어뜨려서 해야 되나요? 마스크를 벗고 하셔야 됩니다. 아, 예. 지금 좀 괜찮나요? 괜찮은가요? 예. 그런데 메르스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도 즉각적으로 단체로 생활하시고 있긴 하지만 고립감과 불안감을 느끼시는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심리 지원 그리고 여러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주셔서 그런 걸 달래주시는 것 보고 되게 많이 안심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진 선생님의 이제 그 주제에서 제가 되게 놀라웠던 건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불안해하시긴 하는데 자신의 감염 피해가 가장이 아니라 세 번째였고요. 첫 번째가 가족의 감염, 두 번째가 타인이었죠. 그래서 와, 이렇게 가족의 감염을 걱정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이런 걸 보면 물론 상당량의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타격을 주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근거로는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백종원 교수님. 네, 사실 백종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이제 언론의 입장에서 조금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국민들이 불안해할까봐, 국민들이 우려할까봐 과도하게 안심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사회적인 우울감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예를 들면 경제가 중요한지 방역이 중요한지 잘 모를 때는 있는 그대로 하자. 그리고 그때그때 교정하자는 말씀, 오히려 낙관적인 헛된 희망, 저기 유 교수님의 연구 결과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언론 입장에서 이 코로나 갖고 있는 우울감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기사 중에서 제가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우울한 기분에, 그러니까 우울증에 관련된 눈에 띄는 기사가 제가 이제 뭐 화면에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속보가 떴죠. 코로나 확진 8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극단적 선택 추정. 물론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은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 이게 선택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있으신 걸로 알았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했고요. 또 하나 이제 장애인을 주로 다루는 채널에서 거동이 가능하거나 의사소통이 가능한 비장애인 확진자와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장애인이 확진되고 격리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어쩌면 이미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글을 써주셨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위험한 사람들이 고령자, 기저질환자, 그리고 이렇게 장애인인데 이 코로나19가 갖고 올 정신적인 위기, 우울감도 코로나19 자체가 갖고 있는 리스크 팩터와 동일함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살필 때도 물론 여력이 된다면 모든 국민에게 다 우리가 지원하는 게 좋겠지만 어떤 효율적인 그 정신과 의료 인력의 자원 분배를 위해서는 여기서도 좀 우선순위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도 늘 고민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도해야 할까? 예를 들면 물잔에 컵이 반이 있으면 반이 있다는 팩트를 가지고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보도하는 것과 컵에 물이 반이나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엄청나게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늘 고민인데
저희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근에 한국기자협회에서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 이제 토론회를 가진 바 있는데 그때 언론정보학과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언론이 어찌 보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높이 살 점이라고 본다. 왜냐? 정보 부족에 의한 불확실성과 정보 과다에 의한 불확실성을 놓고 봤을 때 위험한 건 오히려 정보 부족이다. 실은 저 그런 기사를 좀 많이 접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불안하거나 사건 사고가 많이 있을 때 그런 걸 보면 이제 불안하고 우울함이 가중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거 어드바이스가 좀 TV를 보지 말고 뉴스를 보지 말라.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언론인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런 보도를 되도록 하지 않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물론 개별적으로 개개인의 상황에서 뉴스를 보지 않고 TV와 신문을 끊는 거는 개별적인 방어 정책이긴 하겠으나 우리 언론인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시청자 국민들께서 정보가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정보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제적인데 제가 이제 문구를 읽겠습니다. 정보에 대한 부족으로 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가 확산하자 정부는 유언비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바로 처벌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발표 등을 통해 국민들의 정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게 이제 한국의사협회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지금 이번에도 코로나19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그 정부 조치가 있었죠. 그런데 2015년에도 똑같았습니다. 2015년에도 가짜 뉴스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조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당시의 의학자가 이런 비판을 한 겁니다. 국민들이 가짜 뉴스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일방적인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 가짜 뉴스를 통해서 국민들은 불확실한 정보,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을 쉐어하고 또는 가짜 뉴스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불안한 마음을 벤틸레이션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정말로 가짜 뉴스로 확 부각됐던 게 어떤 군부대에서 양파를 놓으면 코로나19가 조금 예방된다 하는 것. 그리고 마늘이나 뭐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코로나19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에비던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현재 의학에서 관점에 보면 가짜 뉴스인데 실은 그 이면에는 희망이 없는 백신과 치료약이 없는 국민들이 그냥 어떤 마음을 달래기 위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두르고 가짜 뉴스라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처벌하려고만 하는 것은 이미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우리의 그 집단 지성으로는 이것은 너무 과하다라는 게 있으니 우리가 이제 가짜 뉴스에 대한 것도 조금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들으면서 반성했던 점은 정말 있는 그대로의 저도 있는 그대로의 제가 취재한 팩트를 계속 보도해 드려야겠다. 그리고 그것이 저도 인간답게 제가 잘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보도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보도한 게 틀렸으면 틀린 게 나중에 확인됐으면 그 틀렸다는 것을 계속 그렇게 보도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정신과 선생님들의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환자들 정말 더 우울해한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 환자 환자를 혹시 거부할 수는 없냐. 왜냐면 이 코로나19가 뭐 열재고 하지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 갔다 왔다거나 아니면 대구에 갔다 왔는데 이분들 내가 진료해도 되느냐 이런 막 이렇게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이 개정판이 지금 코로나19 검사 대상자의 개정판이 지금 7-4까지 나왔습니다. 4월 3일부로. 정말로 많이 겹쳐서 저도 그때마다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 이거는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부에게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진료를 보셔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아니 이분들이 코로나19가 안 걸렸다는 보장이 있나요? 보장은 없지만 보시지 않는 건 진료 거부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악전고토하면서 자신의 환자를 돌보시는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언론인들도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동정 기자께서 언론에 계시니까 주로 이제 가짜 뉴스나 이런 약간 잘못된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다루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현재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아는 내용이면 이제 이게 팩트가 아니다 이런 게 조금 더 명확해질 건데,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도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뉴스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TV나 이런 데서 보면 하루 종일 지금 이 코로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한 3개월 이상 지났는데, 초기에는 이제 잘 모르고 여러 가지 해서 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뉴스를 좀 이렇게 국민들한테 뉴스를 통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지만, 지금은 이제 오히려 좀 어느 정도 국민들도 알 거는 조금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루 종일 정말 뉴스를 반복적으로 해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 의문입니다. 혹시 뭐 의견 있으십니까? 네, 제가 이제 타 방송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 SBS만을 말씀드리자면 과거보다는 코로나19 뉴스를 좀 줄였습니다. 줄였고, 그리고 점차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별로,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해서 알려드릴 사항이 오늘은 큰 날이다, 어떤 의미가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면 특별히 늘리는데, 처음에는 사실 뭐 하루에 한 10곡지, 한 20분에서 30분을 잡아놓고 이렇게 갔던 시기가 한 달, 두 달 가까이 됐다면, 지금은 확 줄여놓고 이제 사안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저는 이제 말단 기자라서 제가 권한은 없지만 여기서 들었던 말씀 제가 윗분들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환자를 보면은 지금 외래 오셔가지고 실제로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처방도 좀 오랫동안 해달라. 다음번에 오기가 좀 겁이 나니까 오랫동안 해달라. 뭐 이런 분들도 있고 해서 실제로 일반 국민들의 여러 가지 그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동찬 기자님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최정호 가톨릭대학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최정호 교수님은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의 전임 회장으로 계시고 트라우마 쪽으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세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은 세 분 발표 들으면서 이제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제가 글씨 한 장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실제로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사실은 우리 신민영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사실은 여러 재난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이 이번에 정말 빛을 잘 발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통합 심리 지원단이라고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이뤘던 심리적 지원에 문제가 있을 때 보면 굉장히 중구난방식으로 여러 파트가 좀 몰려들면서 정리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잘 준비된 상태에서 통합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들이 굉장히 장점으로 여겨지고요. 실제로 어떤 국가의 기관, 특히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생기고 나서 사실 우리가 늘 얘기하던 것들이 한 번도 학습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나날이 학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정말 감동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는 기관을 만들어 놓고 그 기관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를 굉장히 절실하게 잘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경험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다져진 그런 내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를 상당히 줄이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이용한 어떤 지속적인 어떤 작업 같은 것들이 지속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진희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이제 학회가 이런 어려울 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정말 학회는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조사, 또 연구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어떤 것들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근거를 만들고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고요. 사실 학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제가 그 뭐 우리 학회, 저도 학회 일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헌신했는지, 밤에 잠을 안 자고 한 달 동안 이 뉴스와 모든 것들을 재료를 만드느라고 너무 애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그것도 그 만든 사람들이 성금을 내서 만들었거든요. 그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본인이 일을 하고 본인이 성금을 내는 구조로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좀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잘 분포가 돼서 이렇게 급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런 거를 잘할 수 있는 곳에다가 그런 자원이 퍼부어져서 정말 좋은 자료들을, 사실 뭐 그래픽 같은 걸 만들고 그림 같은 걸 하나 만드는 것도 정말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자원이 충분하다면 아주 마음에 잘 와닿게 만들 수 있었는데, 저희가 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면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그걸 만들어 나갔던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자랑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프기도 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더 이끌어 나가신 우리 현진희 교수님, 회장님, 또 우리 학회에 대해서 경의를 드리면서요, 뭐 앞으로 계속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백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는 저는 느낀 것은 실제로 이것이 코로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문제, 어떤 감염병의 문제, 그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문제는 크게 뭐 형식이 되고 진행이 되겠지만, 사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경제적인 어려움, 자살, 또 그다음에 낙인의 효과, 내가 이 또 이 어떤 상처, 이 그다음에 떨어져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이제 세월호 때도 그랬고, 세월호 이제 6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그 트라우마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만하라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가습기, 살균제 그런 피해 모든 것들을 보면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문제는 지속이 됩니다.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이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것, 결국 적어도 어떤 심리 지원이라는 게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장기간 상당히 긴 문제 동안 끌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그냥 생각난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뭐 세월호 같은 경우도 봤을 때 그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회복되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일까라고 한 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연구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결과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적 지지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누군가가 내 문제처럼 여겨주고 이것을 사회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들만이 회복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항상 내 문제다, 뭐 예를 들어서 감염이 당했으면 내 문제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초연결 사회라는 걸 너무 잘 보여줬거든요. 절대로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인데, 이것을 내 문제로 여기는 순간 이 문제는 영원히 어떤 트라우마도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이것을 내 문제라고 여기고 같이 우리가 다 같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이 돼야지만, 그리고 사회에서 그 지원을 해줄 수 있어야지만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정말 어떠한 문제든지 다 우리의 문제고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것들을 마음에 두면 좋을 것 같다. 그러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실제로 이걸 빨리 끝내고 싶어하고 없애보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이것 때문에 상처받은, 실제로 뭐 사망자 지금 200분이 넘어가시면 그 유가족만 해도 사실 굉장히 꽤 많은 분들이고, 그분들이 기저질환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니었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이 사회 자본을 총동원해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 결국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원이 많은 나라를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문턱에서 늘 좌절하는 거는 자원이 있을 수 있죠.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발적으로 가지고 있고 단기간만 집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자본을 가지고 총동원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또 지지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 어떤 피해자든 어떤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정말 괜찮구나, 내가 어떤 자원을 받을 수 있구나, 또 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이 돼 있고, 그것이 서로의 네트워킹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것들이 연결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것들은 상당히 그 자원을 주는 사람이나 그 자원에 대해서 받는 사람이나 또 자원을 받은 사람이 또 이어서 그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연결 구조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사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어떤 삶의 방식은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함께 돕는다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요. 실제로 여기에 사람이 사람을 돕는 데 들어가는 어떤 투자나 자원은 그것 자체가 또 자원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낭비라든지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뭐 학회가 됐든 전문가가 됐든 또 우리 어떤 모든 지원을 받는 모든 것들이 됐든지 간에 그 자원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 자원이 다시 쌓여서 자원이 투자가 되면 그것이 바로 자본이 되거든요. 그 자본이 되면, 우리가 이 사회적 자본이 충분한 나라가 되면 정말 괜찮은 나라, 우리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정호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좀 이 큰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라우마에 대한 대책, 그 심리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발전이 됐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 그 전문가의 헌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생겼는데 그 의료진들이 정말로 힘들게 이번에 자원봉사도 내려가고 해서 정말로 참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지, 격려, 국민들의 격려, 이런 게 정말 앞으로 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데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요. 세 번째로는 저희 국립정신건강센터장으로 계시는 이영문 선생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그 최정호 선생님께서 그 국가에서의 어떤 지원, 지속적인 뭐 지원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또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아마 느끼는 게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 앞서 두 분이 그 세 분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동감합니다. 하고 특별히 거기다 더 이상 드릴 건 없고요. 저희 이번 사태 때 직접 코로나 양성이 나온 그 대구 지역에 우리 정신질환자들을 우리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그 지역을 옮겨서 국립마산병원에다가 옮겨간 곳에 저희 의료진이 또 파견을 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 한 100여 명의 코로나 양성 정신질환자들을 이제 치료를 저희 의료진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료적인 측면이나 또 심리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국립병원에서 처음으로 아마 그 정신과 의료진과 내과, 감염내과를 포함한 내과 의료진이 정신과 병실에서 협동을 해서 치료를 해본 그 경험이 아마 이번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음압 병실이 이번에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부족한 부분은 응급으로 음압 펌프를 설치하고 해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같이 해본 이제 경험인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큰 틀에서 우리 국가가 가진 또 민간 자원과의 어떤 결합 능력이 이번에 큰 실험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잘 협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 정신질환자들을 같이 내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여러 곳의 병원들이 있는데요. 뭐 국립암센터라든지 혹은 또 중앙보험병원 같은 이런 퍼블릭 시스템도 있고, 또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간호 인력들을 보내주셨는데, 그와 같은 이 민간 의료 자원들이 결합한 형태가 이번에 하나의 치료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적으로는 앞서 이야기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개인에 대한 것들 혹은 저희들이 받는 심리적 충격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많았는데, 이번 코로나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겪었던 세월호하고 또 다르고, 또 메르스하고도 또 다릅니다. 전파력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메르스가 전 세계적인 어떤 팬데믹을 일으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 이 초기의 방역 문제를 가지고 팬데믹으로까지 간 문제들이 있어서 좀 이번 계기가 새로운 감염 질환에 대한 변화된 세상에 대한 것을 담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고,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매트릭스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개인적인 어떤 도메인 레벨이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관련된 리저널 레벨이 있고, 그리고 내셔널,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런 큰 레벨의 세 가지 차원이 있고, 이쪽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대처, 이렇게 3개월 이내에 쇼텀 단기 처방, 그다음 중기, 그다음에 장기 처방으로 해서 이제 문제점을 이 슬라이드에 한번 담아봤는데요. 저는 오늘 이게 과학 전문가들이 오신다고 해서 거꾸로 우리말을 영어로 바꾼다고 고생을 했는데 바보 같은 짓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바꾼 영어가 좀 약간 틀린 것도 있는데 좀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보시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두려움이나, 그리고 이 과도한 관심들이 나타난 것은 이제 매우 정상적인 반응들이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아까 이야기 나왔던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던 것들도 맞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불필요한 부적절한 분노의 표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간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언론에 대한 문제 잠깐 토론에 나왔었는데, 그거를 제가 이게 용어를 보니까 인포데믹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인포데믹은 팬데믹에 비추어서 과도한 정보가 혹은 잘못된 정보가 가서 더 사람들을 패닉 상태로 몰고 가는 정보의 패닉을 인포데믹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에 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좀 더 기간을 보자면은 자해 행동과 같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이런 행동이나 혹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것이 발전을 하겠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우울증의 증가라든지 혹은 무기력감으로 계속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큰 거는 이제 지역 사회를 이렇게 스플리팅을 시킨다는 거죠. 이렇게 분열을 시킴으로써 그 안에서 편견도 물론 있지만은 자기 내부의 분열을 지역 사회에다 투사하는 그런 기전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점점 사회적 격리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로 인한 불균형 문제. 그래서 대구 지역이나 경북 지역이 큰 의료적 혜택을 전국적으로 받았습니다만은 그 내부에서 다시 느끼는 또 굉장히 의심이 들고 자기들만 고립됐다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시간이 감에 따라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문제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셔널 월드 레벨에서 보자면은 지금 이제 각국의 의료진들 감염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마스크와 같은 것을 탈취하는 그런 사건들이 생기면서 국가 간의 어떤 폭력 사태, 액팅아웃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앞으로의 어떤 불황에 대비해야 된다는 장기적인 플랜이 나오게 되고, 큰 실업에 대한 문제와 자살률 증가와 같은 국가적인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에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결핵이라고 하는 과거에 가장 팬데믹을 일으켰던 병에 대한 것을 이건 예방학을 하거나 역학하는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인데 알다시피 이제 코우라는 그 과학자가 결핵균을 발견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났죠. 거의 한 70년이 지나서야 우리가 알고 있는 SM이라 불리는 최초의 결핵 치료약이 나왔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기간 동안 큰 그 의학적인 제재가 개발되기 전에도 결핵률은 감소를 한 거죠. 저건 뭔가 하면은 그 결핵에 대비해서 그만큼 생활 환경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 있는 수많은 또 전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과학기술의 발전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의약품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틀의 생활 환경의 변화, 특히 그 우리를 둘러싸는 어떤 그 화장실 문화라든지 어떤 그 깨끗한 물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의 그 사이콜로지컬 리커버리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은 당연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국민들이 위생을 좋게 하고 또한 우리 오늘 발표 나눴던 많은 심리적 방역 문제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이렇게 긴급 전화를 통해서 많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의 스타일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자가 격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해결책으로 대수가 되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도 잘하고 있고요. 학교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이 국가적 차원에서 아까 전에 문제점에서 보는 것처럼 이거로 인해서 편견이 생기고 분열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국가적인 어떤 그 긴급 재난 기금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서 아까 이 분열을 조장하지 않으려면 분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긴급 재난 기금 같은 것들이 전체적인 보편적인 플랜으로 가야 된다. 이번에 다행히 선거를 통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인 어떤 그 긴급 재난 기금으로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어서 이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이 또한 그 한국 정부가 잘한 것으로 지금 나오는 것들은 보면은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해온 거죠. 이거는 심리적인 면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심리 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투명하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같은 이웃 나라에 있는 우리 일본 같은 경우는 정보를 국가가 통제하고 그리고 민간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들이 현재 페인으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 잘못된 정보들 아까 인포데믹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기적으로 가게 되면은 중기적인 방향에서는 여러 가지 심리적 방역의 효과가 중기에는 잘하면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격리돼 있어도 혹은 소셜 디스턴싱을 해도 우리가 같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언제나 이런 걱정거리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점점 잘못된 정보들에 대한 것들이 없어짐에 따라서 교정됨에 따라서 이러한 그 공공보건에 대한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국민들이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이 과학의 힘을 장기적으로 믿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대책들이 마련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과 같은 그 날에 이제 빌 게이츠가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백신 개발을 같이 하자는 것들은 바로 그와 같은 진실되고 투명한 정책들을 해온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것들이 전체적인 국민들의 심리적인 관점을 돕는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손을 씻고 하는 문제는 우리 개인적인 차원이지만은 오늘 이 자리도 보면은 아까 전에 넓게 좀 앉으시라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거죠. 앞으로도 토론을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 공간도 서울시청이나 중앙정부의 공간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거의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협소하고 닭장과 같은 분위기를 주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하나의 감기가 해도 전염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절대 줄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제들이 함께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앞에 잠깐만 더 주시겠습니까? 그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밑쪽에 보시면은 내셔널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어떤 그 자아 정체성 자체가 중요하듯이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국가적인 어떤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정체성이 모여서 국가적 정체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심리적인 이야기지만은 심리적인 영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관점을 국가적인 관점으로 넣어도 내셔널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소위 말하는 뉴노멀이라고 불리는 뉴노멀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생활 태도나 어떤 우리가 일하는 공간들에 대한 문제를 적절하게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코로나에만 집중을 하지만 사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올 한 해에도 매년 한 해마다 결핵으로 1,800명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여전히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로 200여 분이 안타깝게 희생됐습니다만은 자살로 인해서도 지금 벌써 4,000명 가량이 올해 자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이 코로나 전국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한 어떤 것을 새롭게 수정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정신건강 플랜, 이번에 희생자들이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일정한 공간이 없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감염에 노출되고 장기 입원으로 인해서 더 힘들었던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전체적인 정신건강 플랜을 새로 짜는 계기가 돼서 국가 중심의 퍼블릭 헬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예, 알버트 까미가 이제 오랫동안 그 패스트라는 소설에서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균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바이러스는 계속 생존을 할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그 감염병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문명에 대한 비판을 하는 쪽이라는 거죠.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알게 되고 뭐가 잘못된지를 알아간다는 것을 이제 패스라는 소설에서 까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된 정신건강 정책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는 정신과 병실에도 음압 병실 정도가 이번에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만은 좀 제대로 된 설치가 있어가지고 일반 병원과 똑같은 그런 구조를 좀 만드는 계기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 코로나 플러스 정신질환이라는 이중고를 이번에 겪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 사회가 여전히 편을 가르고 있나를 이번에 실감하게 되고, 이 코로나 전사로서 많은 우리 정신과 의료진과 내과 의료진이 고군분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정신과 환자의 양성 환자를 이 지역 사회에서 보고 있냐는 그런 항의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겪는 어떤 이중적인 문제다 하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걸 통해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정신건강의 문제가 국가적 정신건강 문제로 해결이 되길 바라고, 그걸 통해서 국가적인 정체성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인 측면, 또 지역 사회의 그 측면, 또 국가적인 측면에서 해야 될 일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아마 그런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사태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 이런 것이 아마 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문 센터장으로 계시니까 지금 이제 일부에서 정신과 환자분들이 이제 보호병동에 예, 이제 입원을 어쩔 수 없이 이제 급성기에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겹치면서 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폐쇄병동이죠. 이제 예. 폐쇄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거기에 감염자가 생기면은 어떡하나 이런 예, 이제 예. 불안이 또 굉장히 있습니다. 예. 정신과 환자들이. 예.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그 대구 지역에 발생했던 정신과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서 수도권 중심의 코로나일지 아닐지 모르는 환자분들이 오게 되면은 선별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환자인지 경찰에 의해서 행정 입원을 오게 될 경우에 코로나 검사를 선별하는 병동을 먼저 하나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코로나가 음성이 되면은 일단 정신과적인 치료를 응급처치를 하고 음성이 확인돼 있으니 지역에다가 저희들이 또 이송을 하는 체계를 하고 만약에 양성일 경우에는 양성으로서 치료할 수 있는 코로나 정신과 양성병동까지 해서 병동을 3개를 새롭게 또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입원, 응급입원도 하고 선별도 하고 코로나 양성과 음성을 양쪽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병원 전체 시스템을 완전히 다 바꾸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돈과 에너지가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예. 예. 이제 그 센터니까 가능한데 예. 이제 일부는 이제 사립병원, 요양원 뭐 예. 이런 데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로 불가능하죠. 이게. 조금 앞으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걱정이 저희들이 또 먼저 많거든요.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안심하게 하고 이런 면에서는 서울대학병원도 좀 같은 국립이라서 협조를 같이 부탁을 드리고 큰 대학병원들이 좀 조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아마 그런 문제도 조금 더 예. 정리가 되고 가이드라인 같은 게 나오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환자들도 불안해하고 의료진도 불안해하고 예. 이런 상황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패널 토론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로 계시는 유명순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유명순입니다. 벌써 시간이 5시 44분을 가리키고 있고 발표하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대화도 좀 하고 그러려면 마지막 토론자인 제가 너무 긴 시간을 쓰면 아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이미 너무 좋은 말씀들을 주셨고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경청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여기 올 적에 이렇게 마음속에 담고 왔던 청중으로는 지금 예컨대 저는 임상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돌보거나 아니면 이 사태 수습의 현장에서 이제 함께 대응을 하거나 또는 이영문 센터장님처럼 이제 국가적인 정책과 그리고 그 대응의 현장에 있다기보다는 대학에서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여기 오기 전에 했었던 일이 신입생들이 입학을 했는데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데 학교 문을 못 들어오고 그래서 같은 선생의 한 명으로서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이메일이라도 써서 보내자 이제 그런 얘기 속에서 학생들에게 메일을 쓰고 왔고 이제 그 마음으로 저의 토론 시간 7분을 채워볼까 합니다. 즉 이 방송을 몇 분께서 또 어떤 분야에 계시는 분들께서 듣고 보고 계실런지는 모르지만 같은 과학자들이나 연구자들 사이에서의 조금 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지금 저 아마 슬라이드가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전에 백종우 교수님하고는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 치료가 따로 있고 정신심리적인 어떤 돌봄이나 지지 지원은 따로 있어서 분야가 칸막이가 이렇게 나뉘어진 것처럼 보게 되거나 다루어지거나 이런 모임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 대학에 있는 사람들 또 과학에 있는 분들 임상에 있는 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이 정신심리적인 것을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 상황의 어떤 특정한 부분으로 한정하는 한 우리는 결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일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고, 그게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제가 조금 전에 편지를 쓰고 왔던 아직 본격적으로 선생을 만나서 함께 친구들과 수업 듣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전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정신건강이나 심리적인 지지는 저희가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연대의 흐름 속에 코로나19의 극복이란 환자 수가 제로가 되더라도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극복하기 힘들 만큼의 불안과 고통 그리고 이 불신과 분열이 있다면 그 이 위기는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환자 수가 줄어든 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종식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상 그 안에 우리가 위기를 또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이게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을 했고 오늘 세 분의 앞선 선생님들 말씀과 앞세 세 분의 토론자 선생님들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번 더 새기고 싶은 것이라 제목이 거의 제 토론의 전부이긴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다른 게 아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수많은 우리 전 세계적인 재난들, 홍수, 산불, 테러.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을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그리고 바이러스만에 집중을 하면 불같이 번졌다가 또 어느 시기에 종식을 할 수도 있는 이걸 우리는 급속 연소 위기라고 합니다. 아주 빠르게 타오르는 위기인 거죠.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백종우 교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저희와 함께 대화를 해서 해주셨지만요. 정신건강의 관점 그리고 우리들의 심리의 관점을 집중하는 순간 코로나19는 꼬리가 굉장히 길고 오래오래 그리고 아까 우리 최종원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지의 지지를 그리고 이 지원이 일종의 힘이 되고 그게 역량이 돼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국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관점으로 대해야 되는구나. 어떤 것의 한 부분이거나 어떤 것과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다. 일부 환자분들께서 치료를 못 받은 채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키우고 계시다와 함께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우리 사회가 자칫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경제생활을 빨리 재개를 해야 되니까 우리 마음속에 지금 사실은 문제로 이미 자라고 있는 이런 것들을 급속하게 그러니까 타오른 만큼 급속하게 끌 수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지는 않은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WHO와 같은 세계보건기구가 오래전부터 많은 재난 상황 그리고 많은 전 세계의 여러 어려움의 상황 또 사스나 아니면 그 에볼라 바이러스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캠페인이 있고 저는 정신의학자나 의사가 아니지만 이 캠페인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상황이 해결됐다. 우리가 지금 비교적 건강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인구 집단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진단을 받은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이웃을 대하는 법 내 지역에서 일할 때 주변에서 이 벌어지는 일들을 대우할 때에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이 즉 이거를 저는 보건학자로서 사회적인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마음이 건강하고 건전하며 안심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 정도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요. 그래서 그럼 자 우리는 과연 건강할까? 우리의 사회적 마음을 건강할까를 볼 적에 이미 이제 세 분의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고루고루 짚어주셨지만 지금 격리라든지 아니면 환자 격리나 자가 격리를 하고 계시는 격리 이 안에는 교민이 계시고 또 이 안에는 해외에서 유학을 하다가 돌아온 지역의 주민이 있으며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는 정신적으로 혹은 신체적으로 장애나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라고 굉장히 불운이나 불행이라고 여기는 분들도 아마 저 안에 들어가 계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저 격리자를 향해서 어떤 시선과 말을 하고 있나 또 격리자분들은 현재 어떤 정서심리적인 상태에 계실까라고 하는 한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의료인으로 계속해서 지금 의료인들의 헌신과 영웅적인 그 기여에 대한 찬사와 칭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의료인의 안전과 그리고 의료인의 정신적인 이 어려움이 문제가 지금보다 저는 아까 보도수를 좀 줄여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동의하지만 의료인의 정신건강의 상황과 안전도에 대한 기사는 내지는 어떤 우리의 알림은 지금보다 거의 10배 이상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인과 의료체제가 버텨주지 않으면 환자 숫자가 지금처럼 두 자리 20명대로 줄어들어도 결코 우리는 지금 좋다.
우리는 지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특정 지역과 집단, 특히 이번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의 특정 지역, 예컨대 대구 경북에 있는 수많은 시민과 주민들의 엄청난 충격과 그리고 놀라움 그리고 고통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나눔이 이제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이제 확진자가 없다, 괜찮다,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하는 그냥 믿음보다는 환자가 아무도 없는 것에 함께 기뻐하면서 그러나 끝까지 우리 국가와 사회가 이 특정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안녕해질 때까지 기억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이미 앞에서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요. 더불어서 지금 저 특정 집단이라고 할 때 이미 그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고 한데, 지금 제가 볼 때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이 취약계층들, 특히 장애라든지 언어와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이라든지 이런 집단의 이 정서심리 문제를 지금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일단은 이해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며, 정부는 지금 현재 베풀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이 자원의 상당 부분을 이쪽에 투자해서 앞에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의 위기로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들을 향후에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놀래킬 수도 있는 문제들을 지금 진단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함께 저와 같은, 또 제가 아까 이메일을 썼던 저희 학교의 신입생들과 같은 보통의 사람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번 정도 저희가 한 10초 정도 생각을 해보면 의료인의 정서적인, 심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얼마나 될까? 격리에 놓여 있는 그분들도 물론이지만 그분들을 바라봐야 되는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특정 지역과 집단에 대해서는, 그리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어떨까?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저 뒤에 칸을 비워놓은 것은, 그러니까 누구라도 쉽게 마치 오늘 확진자가 몇 명이래라고 하는 그 숫자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지만 저 칸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의 자료와 그리고 이 어떤 이 의미들이 채워지지 않는 한 지금 우리는 아직 안심할 수도 없으며 우리는 지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기도 하고 선생님들께 좋은 말씀을 들어서 배운 어떻게 보면 답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공포와 불안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만약에 혹시 한 분이라도 동의해 주신다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자가격리 또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답답하고 할 일이 없다고 느낄 게 아니라 이거를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게 중요하구나, 다른 나라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 어떤 좋은 아이디어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아까 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단지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집단지성의 이야기거리, 집단지성의 어떤 그 프로젝트 같은, 이벤트 같은 그런 거리로 좀 활성화했으면 하는 아주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 것들은 굉장히 간단해서 하나당 한 2, 3초씩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마음속의 청중인 저희 학교에 학교를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면 당신들은, 그리고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직관적인 단순한 질문이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당신의 일상이 얼마나 멈췄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점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0점이 완전히 일상이 멈춘 거고요. 100점이 옛날 그대로의 일상입니다. 보시면 중간에 저희가 신천지 사태라는 것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하루에도 자고만 나면 500명씩 이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는 우리들의 일상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지된 걸로 느끼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도 이게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즉 많은 국민들께서는 나의 일상 돌려달라라는 마음이 있을 만큼 지금 멈춰진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내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신과 전문가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시더라도 하던 일이 멈춰지면 당연히 스트레스가 생기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그리고 초조해질 수 있습니다. 즉 이 상황에서는 이게 보통의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6번을 측정해서 만든 그림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라고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봐주시면요. 감염병 스트레스, 이제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 말씀해 주셨던 정보 감염, 정서 감염. 저는 바이러스, 우리 사회가 지금 맞서서 싸워야 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니라 우리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정보와 우리를 굉장히 과대하게, 지나치게 만드는 정서를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정신과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심리방역에다 한자를 더해서 사회심리방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
위해서 다음을 조사를 해봤더니 파란색이 이제 그렇답니다. 즉 10중에 한 4명 정도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꾸만 정보를 검색하고 그 정보의 사소한 것에 신경 쓰는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오른쪽 끝에 있는 신체 증상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그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나에게 코로나19 때문에 신체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라고 대답하지는 않은 거죠. 다만 걱정해야 될 것은 이미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너무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텐데, 지나친 정보에 대한 의존과 그리고 좀 주변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믿어야지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데 감염될까봐 혹은 감염시킬까봐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양방향에서 주변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지나친 정보 검색이나 너무나 사소한 것에 신경 쓰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그리고 주변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을까? 이미 앞에서 토론자 선생님들께서 제가 볼 때는 해결의 방안 상당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국가의 수준에서 해야 될 심리 방역이 있고 지역사회 단위에서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이게 제가 지금 국민들께서 저희 지금 오늘 모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코로나19가 이제 70여일 지나면 이때 조사 시점이 3차인데요. 어떤 게 우리 사회에 장기적인 그림자를 드릴 것 같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일상이 나빠지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1번은 생계입니다. 우리 정부가 만약에 생계 지원 대책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그건 경제를 안 도와주는 문제에다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심리 정신적인 문제는 바이러스 방역이나 대응의 문제란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원을 잘 하시는 것이 심리를 지켜주시는 것인데, 두 번째로 국민들이 지금 나빠졌다, 예전보다 나빠졌다라고 꼽은 것이 정신적인 건강 상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더 많은 그 의사결정자, 지자체장 그리고 중앙의 여러 그 의사결정자들이 주위에서 국민들이 지금 결정적으로 안 좋아졌다고 느끼는 두 개가 생계와 정신건강 문제였다는 점이죠. 다음이요. 시간이 다 돼가서 이제 그만하려고 하는데, 불안 감정 앞에서 그 형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불안이 있는 반면에 제가 우려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감하게 되는 것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마스크를 쓰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느껴지는 분노, 또는 이렇게 사망자가 200여 명 이르게 되면서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애도를 해야 되는데, 애도를 하려고 요즘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어떤 조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도 우리 서로 만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에 직접 가서 손 한 번 잡아주고 눈 한 번을 맞추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그리고 아까 최 교수님도 너무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지만 사망자 숫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과 그분들의 가족과 그분들의 지인까지 합치면 상당히 큰 숫자에 저희가 지금 이 연민하고 그리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슬퍼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 3차에 이르는 동안 불안은 여전히 1위이지만 떨어지고, 반면에 분노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이런 감정,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공유 차원에서 이미 그 런던에서,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아주 학자들이 전 세계의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의 정신적 영향을 정리해서 3,000건이 넘는 이 문헌들 중에 25건의 아주 핵심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의 심리적인 어려움과 어떻게 하면 이거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 고찰의 결과를 지난 3월에 발표를 했고 저는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자가격리를 돌보는 일이 모든 국가가 다 똑같이 준비가 잘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나 준비가 필요한데 이렇게 학자들이 그리고 연구자들이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다음이요.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말 간단히 제가 아까 의료인 얘기 때문인데요. 제가 좀 스스로도 놀라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경기도에 소재하는 한 병원에서 2차례 의사, 간호사, 보건직, 행정직, 일반직을 다 포함해서 각각 460명과 530명 가량을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인보다도 병원에 계시는 의료인들의 일상이 정지했다는 정도가 더 큽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다음요. 예, 그게 이제 직종별로 차이가 나는데 간호사분들의 일상 변화 폭이 훨씬 더 큰 것을, 그러니까 즉 뒤집어 말하면 일상 정지가 크다는 건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요.
예, 이게 소위 말하는 저희가 보도에서도 좀 나오지만 의료인들의 소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사분들의 의사직에 계시는 분들의 이 소진과 스트레스의 정도가 1차는 2월 6일부터 12일이었고요. 2차가 2월 말에서 3월 초였는데 한 번 더 조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의사를 중심으로 이 번아웃에 대한 정도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감염에 대한 위험 인식이 크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전문가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지만 확진자가 늘어나고 병원에서 수용해야 되는 환자분들이 늘어나면서 아까 앞에 선생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경우에는 과잉이 아니냐 할 정도로 조심하고 우려하고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의료직에 계시는 분들은 일반인 분들보다도 훨씬 더 큰 감염 위험을 그 위험 속에서 실제 위험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지금 계시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가져왔고요. 그 다음이요. 낙인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특히 지금 오른쪽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게 의사직인데요. 의사분들처럼 아까 왜 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진단을 좀 처방을 좀 길게 받아가면 안 되겠느냐라는 두려움은 말하자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배제하거나 차별하거나 낙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앞에서 말씀드린 의료인에 대한 이 정서심리적인 정보와 그리고 조사의 결과와 그리고 그것에 기반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의료인들을 더 잘 보호해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다음요. 예, 여기까지였군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저는 이제 마무리를 드리면 저희 연구자들이 저도 지금 이 조사를 계속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한 한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따로가 아니고 하나이고 그런데 이 문제는 설사 확진 환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은 기쁜 상황이 와서 그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결코 끝나지 않을 일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근데 이거를 부담스럽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품위이고 우리의 저력이고 우리의 역량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지금도 힘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많은 주부분들, 어린 친구들 그리고 이 현장에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와 그리고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하고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명선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심리, 정신적인 문제가 코로나의 어떤 치료 또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 뭐 이런 것하고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결국은 같은 문제다. 결국 인간을 치료를 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한 사람의 어떤 그 인격체로서 우리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고 정신 심리적인 걸 같이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결코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에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와 네 분의 토론자들이 오늘 거의 대부분을 지금 다뤄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토론 시간을 가지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유튜브하고 카카오TV, 네이버 TV에서 몇 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끝나고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끝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지금 세 분의 발표자한테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합동 토론회가 이제 결국 정신건강에 대한 이 일반 국민들 또 그 확진자들 또 자가격리자 뭐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인데 특히 또 의료진의 그 탈진 이런 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백종원 선생님 혹시 이 의료진의 소진, 번아웃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냥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대체로 뭐 해외 연구에도 이제 훈련받은 의료진은 상대적으로 잘 견디는데 본인의 환자를 잃고 또 예민한 환자들 앞에 많이 마주하게 되고 특히 이제 너무 신체적 소진이 반복되면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민 전체를 위해서라도 완화 전략을 통해서 병원의 부담을 적게 주는 것과 제공하는 주체인 의료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신민영 부장님 자가격리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간단하게 한 말씀 좀 자가격리자들한테 드릴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가 뭐 확진자분이나 시설에 계신 격리자분들을 이제 만나 보면은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공통적인 어떤 불안이라든지 무력감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서로 굉장히 소통이 안 되고 격리돼 계신다는 그 자체 때문에 내가 좀 뭔가 이상한 게 아닌가, 나만 좀 너무 나약한 거 아닌가, 사실은 그런 생각이 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좀 더 악순환을 돌게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혼자서 자책하지 말고 사실은 심리적인 뭐 정신적인 문제는 약간 우리나라 분들은 더더군다나 이건 내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된다. 사실은 그런 굉장히 고정관념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 그런 반응이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 이런 때 어떤 상담이라든지 뭐 지역사회, 국가의 도움을 구하는 게 전혀 그것이야말로 어떤 용기의 신호다, 이런 의식을 가지시고 사실 이제 지자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많은 서비스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진희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들한테 한 말씀 간단하게 좀 네. 하는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먼저 자신의 이러한 심리적인 반응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아동,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들, 그리고 확진되신 분들, 격리자, 또 그들의 가족분들, 유가족, 이런 어떤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보를 습득하실 때는 보다 확인된 공식적인 정보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불안이나 과도한 어떤 이런 두려움들은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 재난이라는 것도 어쨌든 끝이 있기 때문에 저희 모두 이런 어떤 다 같이 서로 지지하고 좀 연대의식, 이런 시민의식을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해 주신 네 분 선생님들 그리고 발표해 주신 세 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저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국민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또 시간을 가지고 조금 견디시면은 아마 좋은 이제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한림원 임태환 회장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의학관리원의 임태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긴 시간 동안 연재 발표를 들으시고 또 네 분의 토론을 들으셨습니다. 연재 발표는 다소 학문적으로서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분의 토론자께서 아주 경쾌하게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이 코로나의 문제는 코로나 폐렴의 감염을 줄이고, 즉 확진자 수를 줄이고 그분들을 치료하고 또 중환자를 회생시키는 그러한 과정,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넘어서는 이러한 정신 방역의 문제, 심리 방역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발표해 주신 여러 연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사회 방역의, 사회 심리 방역의 차원에서 그 환자분들과 가족들이 절대로 외롭지 않게 우리가 많이 도와야 될 것이며 많은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또 더 넘어서 앞으로 사회 경제적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는 더 많은 험난한 길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잡은 제목은 앞에 나오지만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입니다. 저는 그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온 국민이 다 함께하면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주
4월 17일 금요일 오후 4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코비드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포럼을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림원 과청 온라인 공동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